그러면 제가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쓸만하게 연결하는 것도 되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더 큰 문제, 이제 트랜지스터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문제 생기지만 사실 노광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TSMC가 전 세계 EUV 다 쓰면은 자기들 만들던 만큼은 만들겠죠. 그런 기존에 뭐 삼성 이런 데 쓰던 고객들은 뭐 손가락을 빨아야 되겠죠. 돼지 농장이 있는데 한라산에 돼지를 다 사요. 그 다음에 등급을 내가 매겨서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개념이구나. 네. 재밌다. 네. 다행입니다. 저게 이제 이온주의까지 거의 한 5번째, 6번째 그렇죠. 그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뒤는 거의 이제 한번 보죠. 예. 이제 여기 제가 보면은 금속 배선 공정 뭐 6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실 순서도 숫자도 의미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예. 아까 그림 보면 거기 금속 배선이 없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BOL 금속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 식각이나 뭐 이런 거 다 섞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노광하고요. 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물질 증착도 해야 되고 금속은 증착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것도 그 증착이나 이런 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미.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아까 맨 밑에 요거 만들 때 요거를 금속 배선 공정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는데 실제로는 다 섞어서 쓴다. 노광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이제 트랜지스터 안 쓰고 뭐 금속이랑 뭐 요런 거 이제 그 일종의 보호막이죠. 이런 거 씌우는 과정들이 주다 뭐 이 정도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순서도 보시면은 제가 금속 배선 공정이 없어요. 아까 전공정 해놓고. 왜냐하면 크게 보면 다 이런 거 섞어서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금속을 붙여야 되니까 증착을 해야 된다는 뭐 차이 정도 있겠죠. 금속은 말 그대로 저 반도체의 어떤 수직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좀 그 아치형으로 연결된다고 해야 되나요? 반도체 사이에. 아까 맨 아래층에 반도체 그 소자층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 CPU가 아니죠. 그렇죠. 마치 제가 복잡한 그 정유회사 공장 연결하듯이 그 재료가 오고 가는 파이프들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시설끼리.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제가 연료 공급하는 곳 있고 그 연료 공급하는 게 뭐 터빈으로 가갖고 발전기 돌리고 할 거잖아요. 그럼 발전기 돌아가면 전기 나가야 되고 그 연결들을 금속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쉽네요. 자꾸 이 반도체를 반도체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더 미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세해지는데 이제 미세하다고 꼭 쓸모 있는 게 아니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소자층을 작게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설계의 핵심 중 하나는 이 작은 소자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하면 CPU고 저렇게 연결하면 GPU고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도 사실 최근에는 되게 트랜지스터의 최종 밀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이 금속들이.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 밀도는 제가 맨 밑에 핵심 소자층만 빽빽하게 만든다고 해서 마지막 고객이 쓰는 트랜지스터들이 빽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금속층을 만드는데 이 금속층을 좀 잘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는 트랜지스터가 많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제가 요걸 엄청 작게 만들었는데 금속이 뭐 이따만해요, 폭이. 거의 요 가운데 만든 트랜지스터 쓸모 없잖아요. 못 쓰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같이 저것도 얇아져야 되는. 특히나 이게 이 저항이 되게 높아져요. 이게 가늘어지면. 이게 가늘어지면 저항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요 트랜지스터에 파워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돼요. 최근에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요 소자에 해당하는 애들을 의외로 촘촘하게 만들고 필요하면 선 하나 더 긋고 다 되는데 정작 요 금속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금속 배선 공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아까 봤던 그 그림이죠.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파이프 라인 같은 것들. 그렇죠. 서로 보면은 여기 게이트인데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뭐 요렇게 넘어가서 연결되는 애도 있고 요 아래층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뭐 위에도 요렇게 가면 뭐 어디서 이렇게 막 타고 연결되고 할 수 있겠죠. 요거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저 배선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은 저것도 거의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금속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마 맨 위에 가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맨 위에 층은 보일런지도 모르죠. 우리가 뭐 7나노 반도체 이러면 요 윗부분은 훨씬 두꺼우니까 요 아랫부분이 제일 세밀하지. 그래서 보통 반도체 밀도는 여기 소자층이랑 여기 그 BOL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 있죠?
요 거의 소자만큼 가는다는 이 부분, 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기가 핵심이고 네. 미세 공정의 핵심이고. 그러면 이제 후공정인데. 후공정. 이제 이 과정들을 다 거치면 공장을 떠나요, 반도체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른바 칩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웨이퍼 가공을 한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웨이퍼라는 한 장의 큰 디스크. 그렇죠. 지금은 이제 300mm, 네. 300mm, 30cm, 지름이 30cm인 이 웨이퍼 위에다가 그렇죠, 정말로 네. 많은 칩들이 이제 격자무늬로 계속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네. 거기까지가 완성이 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청난 미세한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전공정이고, 이제 그 다음엔 그렇게 완성된 칩을 어떻게 전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뭐 요중에 양품도 골라내고 품질도 골라내고 이런 과정들이죠. 이런 부분 후공정이라고 네. 합니다. 네. 자, 혹시 후공정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있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다이 소팅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사실 이것도 그냥 이거 하면 바로 다음 단계 이런 식은 아니고 네. 회사들마다 테크닉이 있죠. 뭐 다들 다른 테크닉으로 뭐 수율도 정하고 이제 SKU라고 하죠. 네. 스타키핑할 유닛도 뭐 디파인하는 과정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웨이퍼에서 나온 그 다이라고 부르는데 조그만 칩들을 네. 다이들을 테스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디램 같은 경우 수리도 하죠. 그 격자 하나하나. 그렇죠. 그걸 네. 이제 다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수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설계 단계에서 그 준비해 놓은 예비 회로로 이제 뭐 바꿔준다든지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간 수율이 안 나온 것들, 조금 그렇죠. 떨어지는 다이들 그 칩을 가져다가 네, 맞습니다. 이걸 수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미세 패턴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요 EDS 과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100개의 그 선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세 번째 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 예비선이 한 101번째 선으로 막 돌리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네, 뭐. 왜냐하면 이게 미세 공정도 계속 가다 보니까 디램 같은 것도 네. 진짜 의미로 그 칩 위에 디펙이 없는 물건은 없어요. 랜드가 먼저 그랬고 디램도 그 뒤를 따랐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엔지니어 달달 볶아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예비 영역을 한 몇 프로 놓고 네. 하나쯤 고장 나면 그냥 그 주소만 쓱 바꿔놓는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웨이퍼 뒷판도 갈아버립니다, 이제. 얇게 하려고. 패키지가 얇아야 될 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소팅이라고 해서 뭐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안에서 양품과 불량품을 이제 구분을 하고, 말 그대로 수리도 해서.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 회사들 안에서는 이거 EDS라고 묶여있지 않겠죠. 리페어는 리페어고 뭐, 테스트하는 건 테스트고 이렇게 부르겠죠. 그냥 8대 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에 끼워 맞추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앤 테스팅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다이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어요, 이제. 네. 이제 얘는 양품인지 아닌지도 알고, 얘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 테스트를 해서 최종 제품으로 만들고, 요즘은 필요하면은 다른 종류의 칩들을 막 많이 결합하고 그럽니다. 네. 뭐 그런 과정인 거죠. 개별로도 테스트를 하고 패키징 상태에서도 또 테스트를 하고. 네, 그렇죠.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요즘은 이렇게 내부에서 테스트 안 하고 웨이퍼 떼기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예 웨이퍼째로 출하를 시켜버려서. 네, 예를 들면 우리 보면은 우리 디램을 산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디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커세어 디램도 있고 어디 디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름 희한한 회사들 많죠. 네,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가서 아마 EDS까지 하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웨이퍼 통째로 떼와갖고 자기들이 이제 보는 거야. 요 디램은 전압 얼마에 클럭 얼마까지 들어가니까 요 브랜드로 팔아야겠다. 근데 이게 좀 어떠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돼지 농장이 있는데 한라산에 돼지를 다 사요. 그 다음에 등급을 내가 매겨서 파는 거랑 똑같아요. 이 반도체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듈 회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즈 모델은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저 패키징도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패키징도? 그렇죠. 되게 다양하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이제 컴퓨터 메인보드에다 이제 꼽는 형태의. 그렇죠. 이거 DIM이죠. 그 다이가 한 8개 정도, 4개, 4개 이렇게 박혀 있는 디램을 제일 쉽게 떠오르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데는 TSV라는 형태로 그 수직 적층된 물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스트하고 까만 다리만 붙이는 게 아니고 TSV라고 디램에 구멍도 뚫어서 그 디램 구멍간으로 디램 4개 엮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패키징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그리고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많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 신규 공장 짓는 게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신규 공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해요. 아, 이게 예전에는 10나노에서 7나노 가면 30% 비용을 아꼈는데 지금은 20%밖에 못 아낀다. 아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하냐면 과거에 있던 10나노랑 7나노를 좀 같이 붙여서 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종칩을 결합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패키징 기술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이 패키징 기술은 근데 그냥 까만 다리 붙이던 애들이 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까만 다리 붙인 게 아니고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일부 장비를 써요. 식각도 해야 되고 그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데 실리콘 위에다가 또 칩을 얹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파운드리들 대결할 때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후공정 패키징 쪽. 까만 다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 그 옛날에 용산 같은 데 가면 다리 달린 칩들이 있잖아요. 뭐 모스라고 그러나. 아,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뭐 BGA라고 그 좀 조그만 볼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애들도 있고 하잖아요. 다 패키징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이제 후공정 쪽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종 결합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렇죠. 아, 좋습니다. 패키징이 그 미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정의하기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D램 자체의 미세화를 그냥 쉽게 만들 수는 없는데 D램뿐만 아니라 로직도. 근데 이제 최종 사용자 입장에선 늘 그랬듯이 1년 뒤에는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칩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이 칩 하나가 전부 7나노에서 만들었건 10나노, 7나노를 섞어서 만들었건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어차피 성능만 똑같거나 아니면 성능이 더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EUV가 나오기 전에도 되게 그 미세화의 미래를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그 트랜지스터를 제가 조그맣게 많이 만들어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공장을 만들고 배선을 그 공장끼리 파이프 연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공장의 시설이 점점 많아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그러면 제가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쓸만하게 연결하는 것도 되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트랜지스터에 의미 부여하는 게 쉽냐 하면 점점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회사들은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이제 트랜지스터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요. 왜냐, 이게 제일 여기저기서 문제 생기지만 사실 노광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광은 그 미세한 패턴을 그리는데 핵심적인데 이 EUV는 광원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현재 EUV는 뭐 1,500억에서 2,000억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ASML 그쪽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EUV는 3,000억 가까이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이NA라고 하는데 이 기계 하나 3,000억이면 한국의 그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가 매출이 한 2,000억 하거든요. 돈을 하나도 안 남기고 1년 내내 치킨을 팔았는데 노광기 하나 못 사는 거죠, 이제. 저것도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 또 여러 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7, 8대씩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그건 쉽지가 않죠, 사실. 점점 이런 장비 투자의 어려움이랑 장비 공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건 어차피 이제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ASML 한 군데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 있어도 못 사는 거고. 저도 이제 어디 기사를 보면은 ASML이 뭐 한 2023년, 4년까지 70대 정도 수요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55대까지는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이거 구멍이 난 거죠, 사실. 거기도 암만 더 만들고 싶어도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그리고 자기들이 이거 직접 만드는 애들인데 이 숫자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나서 100대 만들었네?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이 기술이. 그렇죠, 뭐 이게 공급 부족할 거라면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일 팔고 싶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데. 저거를 뭐 다른 회사가 저 기술을 따라잡는다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나노 이하 여기 가면 EUV를 전부 쓰기 시작하는데 ASML 발표를 보면 한 달에 웨이퍼 45,000장 하는데 그 10개에서 20개 정도 EUV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7나노에서 5나노, 뭐 4나노, 3나노 가면은 더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근데 잘 보면은 EUV 생산량 보면 한 분기에 뭐 9대, 10대 뭐 이래요, 보면은. ASML이 열심히 만드는 거. 그러면 요거 환산해 보면은 뭐 요걸로 전 세계에 연 9만 장 정도 그 웨이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EUV로. 근데 원래 TSMC는 그 1년 그 월 12만 장 정도 규모로 캐파를 가지고 갔어요. 뭐 삼성은 3만 장, 4만 장 하는 것 같고 이건 저도 뭐 어디 발표 보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벌써 여기 EUV 생산량이랑 비교해 보면
한 달에 한 15만 이상 나와야 되는데 양이 안 맞아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TSMC가 전 세계 EUV 다 쓰면은 자기들 만들던 만큼은 만들겠죠. 그런 기존에 뭐 삼성 이런 데 쓰던 고객들은 뭐 손가락을 빨아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EUV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그러면 첨단 웨이퍼, 예를 들면 7나노, 5나노 같은 첨단 웨이퍼에 대한 그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접근들을 취하냐면은 이거는 그 보조 자료죠. 네. 미주호에 있던 건데 뭐 넘어가고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사람들이 떠올린 것이 이제 미세화의 이익이 칩 위에서도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좀 미세화의 이익이 분리가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인텔에서 CPU를 만들고 네. 다음 세대 CPU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세 공정을 넘어가면 줄어들죠. 근데 그 칩 하나를 CPU 하나를 기능상으로 분리를 해보면 네. 많이 줄어드는 곳과 조금 줄어드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7나노에서 5나노 넘어가면 SRAM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PCI 연결하는 데는 별로 안 줄어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럼 많이 줄어드는 녀석은 첨단 공정으로 만들고 덜 줄어드는 애는 옛날 공정으로 만든 다음에 둘이 붙이겠다. 약간 좀 혼용을 하는. 그렇죠. 기존에는 워낙에 미세 공정을 넘어가면 이제 크기가 덜 줄어드는 애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쓴 거죠. 네. 근데 뭐 웨이퍼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칩을 쪼개서 붙이는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트위터에서 가져온 건데 인텔이 11세대인가 그래요. 11세대 예. 모바일 칩인데 네. 그래서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것들을 요거나 예. 요거 요런 부분은 제가 미세화를 가도 잘 줄어들질 않아요 크기가. 칩에서 제가 나머지 남겨놓은데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들은 예. 로직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요. 저게 우리가 보는 PC에 들어가는 CPU. 예, CPU 구조죠. 그 안에 있는 구조죠. 예. 네.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냥 CPU 한 덩어리지만 요 안에서는 사실 미세 공정을 넘어가면 좋은 데랑 아닌 데가 쪼개지는 거야. 조건은 두 개예요. 크기가 많이 줄어들거나 예를 들면 7나노에서 5나노 가면 크기가 많이 줄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크기가 많이 줄지 않으면 전력 소모량이라도 적어져야 돼요. 아하, 그렇죠. 중요하죠. 네. 전력 소모량이 줄는 부위는 제가 부가가치를 더 가질 수 있고 칩을 팔 때. 네. 그 면적을 줄이면 뭐 칩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 밖으로 빼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네. CPU라고 해서 그냥 한 덩어리로 하나의 공정으로 다 네. 만드는 게 아니라 미세 공정으로 정말 그 7나노 이하?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네. 한 10나노? 맞습니다. 네. 초미세 공정까지는 아니어도 되는 거랑 같이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붙이게 되는. 그렇죠. 네. 당연히 예, 붙이는 건 비용이 있는데 예. 미세 공정으로 얻는 그 비용상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제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저렇게 해서 현재 올라와 있는 기술상으로 최대한의 효용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네. 예를 들면 AMD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빼서 IO다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한 것처럼 AMD는 이제 칩렛이라는 형태로 이걸 쪼개서 네. 실제로 아까 봤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은 이제 CPU에 해당하고 예. 여기는 그 크기 잘 안 줄어드는 애들을 IO다이라는데 이런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걸 기판 연결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네. 요 밑에 배선으로 연결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내가 여기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반도체는 크기가 작아지면 수율이 올라가요. 크기가 작아지면 수율이 올라간다고요? 제가 웨이퍼 위에 칩을 100개 만들었다 그러면 네. 거의 예전 제가 먼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럼 100개 중 하나 뻗었으니까 수율 99%죠. 네. 근데 200개가 있는데 웨이퍼 위에 먼지 하나 떨어졌어요. 199개 살았죠. 네네네. 그 극단적으로 제가 웨이퍼 하나가 칩 하나면은 수율 0%죠. 그래서 수율이 올라갑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개념이구나. 네. 재밌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조금 더 과감하다고 해야 돼요. 조금 비싸고 좋은 어프로치 합니다. 이미비라는 걸 쓰는데. 네. 이제 이쪽 친구들은 이렇게 칩을 이제 쉽게 말하면 AMD 쪽의 칩렛 어프로치는 다른 칩을 3개 만들어서 엮는 구조인데 인텔의 이밉 같은 솔루션은 아예 단일한 칩을 4개를 쪼개서 만든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가 다른 칩인 거 알고 움직이는데 인텔의 어프로치는 좀 다르죠. 좀 더 비싼 결합인데 좀 더 효율이 좋은 그런 결합을 쓰고 있죠. 네. 뭐 요지는 서로 그 비용이나 기술력을 놓고 다른 접근을 취해 본다는 거죠. 뭐 여기 핫한 곳이죠, 되게. 네. 그럼 여기서 좀 더 벗어나면 이제 이런 거는 2.5D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칩이 그 2차원 평면상에 따로따로 놓여 있죠, 보면. 네. AMD도 보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아예 3차원 적층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CPU랑 메모리를 보면요. 이 다리가 엄청 많죠. 네. 요게 10세대고 요게 12세대인데 네. 다리가 엄청 많습니다, 얘네들. 근데 보통 요 다리 개수는 뭐가 정하냐 하면 메모리예요. 저거는 그 BGA 방식으로 들어간 네, 그렇죠. 저 하나하나가 다 솔더볼. 그렇죠. 네. 있는 거죠. 네. 요 핀들이 다 기능이 있는데 메모리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이런 건.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메모리를 계속 붙이는 이유는 두 개인데 용량이 필요해서기도 하고 한 번에 그 메모리에서 많이 읽어오고 싶어서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한 8,000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생각해도 좀 100개가 싫죠. 100개도 싫고 여기서 CPU는 요 영역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할 거냐 이거죠. 여기까지. 이제 공간 문제도 생기고 네. 그래서 뭐 신호 문제도 생기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여기서. 네네네. 이제 그런 제한들을 넘어가려고 아예 요런 거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막 수직으로 쌓는 연결들을 만드는 거죠. 꼭 CPU랑 램뿐만 아니라 다른 네. 칩들도 서로 큰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면 이런 복잡한 방법 쓰지 않고 위로 쌓아 올리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저거는 뭐, 네. 뭐 서버용이나 네. PC처럼 공간이 되는 데들은 저게 용이할 테니까요. 실제로 이거 서버 칩인데 이거 LGA 3647이거든요. 네. 서버 칩은 그 메모리 채널이 더 커요.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개수 많은데 앞에 모습이랑 봐도 다리가 훨씬 많죠, 이게. 네, 네, 네.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냐 뭐 이런 거죠. 계속 이렇게 늘리느니 통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예 CPU 위에다가 얹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미 GPU는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D랑 이 2.5D라고 했던 거 앞에서 네. 그거랑 위로 쌓는 거를 잘 섞어 가겠다는 게 인텔이 한 2018년쯤 발표했던 방식인 거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SV 같은 건 3차원인데 네. 비싸요. 네. 비싼데 대신 대용량 데이터도 많이 옮기고 전력 효율도 좋아요. 근데 이런 비싸고 효율 좋은 거를 제가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커뮤니케이션 하는 칩에 붙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관계가 그 굉장히 가까운 메모리랑 CPU 요런 녀석들은 뭐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데이터 양은 많지 않다. 작은 거 짭짭짭짭 던진다. 네. 그러면 인텔 같은데 이밉 같은 거 쓰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요런 건 이제 좀 싼 거, 네. 아예 MCM 이런 거 만들 때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뭐 이런 흐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징이 계속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고차원으로 패키징을 하느냐, 단차원으로 네. 가도 되느냐 선택의 문제고. 네, 뭐 요 그림이 딱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반도체 회사들이 설계도 그렇고 요렇게 이거 한 공정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요런 CPU 코어 같은 건 7나노로 하고 네. 요런 것 중에 좀 덜 쓰는 거, 메모리 접근한 거 이런 거 14나노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요런 건 14나노. 섞어서. 네. 대신 걸 결합으로 해결하는 거죠. 신기합니다. 뭐 이거는 인텔의 그 포베로스 예시인데 뭐 이래요. 패키지 안에 저런 식으로. 베이스 다이라고 그 칩들을 붙일 수 있는 실리콘 조각을 놓고요. 네. 그리고 요거 굉장히 작은 BGA 같은 물건들이에요. 이게. 네네네. 그런 물건을 놓고 위에다가 컴퓨터라고 써 있는 이것도 칩이죠. 칩을 놓고요. 그 위에다가는 D램을 패키징으로 얹겠다. 이런 식의 계획들이죠. D램까지 네. 위에다가. 그러니까 인텔 계획은 요런 거, 요 컴퓨터 위에도 여러 개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공정으로 이런 것도 연결하고. 요것도 하나의 그냥 PC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건 아직까지 이제 구상인 거죠? 뭐 실제 제품은 하나 나왔죠, 인텔도. 아, 그래요? 그 이밉 같은 거는 다음번 서버 프로세서 나올 거고, 네. 요거는 그 레이크필드라는 물건에서 한번 사용해 봤죠. 레이크필드는 CPU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인데, 프로젝트 이름. 정확하게 요 조그만 칩 하나 안에다가, 네. 여기서 그 베이스 쪽에다가 베이스 다이랑 위에 CPU를 한번 요 포베로스랑 걸로 연결해 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쌓아봤다 이런 물건인 거죠. 이제 계속 시장에 나타나겠죠. 인텔의 발표를 보면 계속 이 포베로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로드맵도 있는 거 보면 네.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물건들이 아마 노트북부터 나올 거예요. 네네네. 되게 기대가 되는 것들이죠. 기술 발전. 오히려 노트북에 저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공간이 훨씬 더 전략이 되는. 공간도 절약되고 전력도. 이제 전력도 줄죠. 왜냐하면 가까워졌으니까. 그렇죠, 얘네가. 그렇죠. 저게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이 모습이고. 그러면 결국 회사들이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제가 함부로 할 말은 아니겠죠. 네. 사실.
다들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단순히 트랜지스터 경쟁만 해서는 이거 원가를 차지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트랜지스터 경쟁이라고 하는 거 이제 미세화. 네, 뭐 3나노, 2나노, GAA, 뭐 네. 핀팻 다 좋은데 사실 그것만으로 밀도가 낮아지는 건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다음번 2나노 하는데 EUV 사용량이 하나도 안 늘었다. 뭐 그러면 혁명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계가 이제 점점 네. 가까워진다는 거죠. 어차피 뭐 TSMC 하는 거나 인텔 하는 거나 삼성전자 하는 거랑 뭐 순서만 차이 있지 새로운 스킴을 얘가 먼저 하면 나도 하고 쟤도 하고 하면서 아마 비슷한 모양의 트랜지스터로 계속 갈 거예요. 여기는. 네. 결국 이제 운영의 묘가 좀 더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새로운 트랜지스터, 뭐 새로운 공정도 중요한데 네. 과거의 공정을 계속 써서 이제 원가도 차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뭐 파운드리가 됐건 메모리가 됐건 좀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회사에 가까워져야 돼요. 사실 TSMC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설계 회사는 솔직히 내가 마켓에 반도체 빨리 나오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냅드래곤 설계했으면 그 제조하고 테스트해서 빨리빨리 팔아먹으면 좋지. 네. 내가 이 칩을 파운드리에 맡겼다가 어디 패키징 회사에 갔다가 또 어디 갔다 이래야 뭐 1억 원 말건 관심이 없어요. 빨리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요소들 아까 말했던 뭐 패키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 다 돌아가고 그 안에서 정보를 보면서 돌리면 굉장히 좋겠죠. 그 TSMC 좋은 점 중 하나가 그런 겁니다. TSMC는 그 뒤에 이제 패키징까지 그렇죠. 한 번에 다 해주는. 예, 그래서 사실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 진출한다고 하는데 네.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표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금속에서 배선 같은 거, 뭐 파워비아 이런 거 하는데. 네. 그런 것도 보면 파운드리 고객 입장에서 좀 그 매력이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게. 뭐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고. 좀 그런 쪽으로 힘을 써줘야 이제 이기겠죠, 이런 싸움에선. 좋습니다. 공정에서 이어지는 부분은 여기까지 네, 보면 그렇죠. 될까요? 네. 예. 요게 서론이었습니다. 좋겠어.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책을 읽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이걸 보면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큰일 났죠? 이거 모르겠네. 뭐 알아서 하시겠죠, 사는 분이. 추천사가 곡을 하겠지만 어쩌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반도체는 뭐라 해야 되나, 뭐 전류가 네.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 정도로만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실 테니까 그렇죠. 약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됐다.